방법론적 개인주의에 대한 반대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관련된 논의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사회학의 이른바 사회 명목론, 사회 실제론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건 개개인들의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회는 명목적으로만 있는 거지 사회 자체가 실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명목론의 입장이 있었고, 반대로 한 개개인들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합은 사회를 표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라고 하는 건 분명히 실제한다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를 예컨대 사회학의 구체적인 아버지가 듀르케임이라는 프랑스 학자인데, 여러 사람이 물론 할아버지들이 있었지만 그 듀르케임이 그 평생을 걸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사회는 개인의 합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개인의 합보다 사회는 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회학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개인에 대한 연구만 하면 곧 사회에 대한 연구가 가능한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오늘날 사회 이론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큰 이유는 경제학 때문이겠죠. 주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해서 서술된 이론이기 때문에 그게 워낙 사회과학의 절반 이상이 경제학자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분야로 자꾸 자기네 분야를 넓히다 보니까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경제학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정치학으로 확장돼 나오고, 근데 여러분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게임 이론이 최첨단 경제학인데 그게 아무데나 다 들어가, 정치학에도 지금 막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워낙 커서 그런 거지만, 고전적인 의미의 사회 이론가들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취급을 안 하죠. 근데 워낙 이게 커서 그런 겁니다. 그 바스카의 그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대한 반대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건, 개인의 행위를 설명하려고 할 때 그 행위를 설명하려고 하는 수로들은 사회적인 걸 빼놓고는 그 수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단히 재밌는 말이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사회를 단순히 집단으로 간주할 뿐이지 하나의 구조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말도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결국 실중주의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중주의자들은 자연을 뭐라고 봤냐면 원자적인 사건들의 누적으로 봤거든요. 단순히 구조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자, 분자, 유기체 등등등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감각을 야기하는 무작위적인 현상들, 그리고 거기서 혹시 규칙성이 발견된다면 그건 우리가 부여하는, 우리의 그 범주에 의해서 부여하는 이런 걸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실중주의하고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똑같은 거죠. 사회를 단순히 집합으로만 간주하기 때문에, 구조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사회는 개인의 합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상대를 댕겼었는데, 그 석사 과정을 댕길 때 경제학하는 친구 제 옆에 좀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놈이 수학을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야, 그 수학을 뭐 하려고 자꾸 그렇게 하니? 수학 백날 해봐야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건데, 내가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면서 너 만약에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걸 네가 수학적으로 증명해내면 내가 그때부터 수학 공부한다. 숙제를 줬어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해봐. 못하죠. 절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수학 버려라. 사회과학 할 놈이 수학학과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건 엄청난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계속 드러나겠지만,
아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 가지고 혹시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미 해답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데 전체는 부분합보다 크다. 왜?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면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단어 중에 발현적 속성입니다. 요소들로 이루어진 전체 구조잖아요.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구조 자체는 발현적, emergent 요소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어떤 속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요소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어떤 속성을 갖는다, 힘을 갖는다는 겁니다. 구조가. 그러니 요소들로 무너지질 않죠. 구조라고 하는 게. 발현적 속성이라는 게, 발현적 힘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클 수밖에 없죠. 이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 방법론적 개인주의자들이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큰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거죠.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 언뜻 보면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럴 경우에 그 발현적 속성으로 서술되고 있는 건 오로지 딱 하나다. 인간의 이성을 도구적인 이성으로만 간주해서 그 도구적인 이성을 써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대한 이익이 오는 것처럼 서술한다. 보이지 않는 손을 서술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얘기가 좀 딴 데로 갈지 모르겠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교환이라고 하는 게 전쟁이 아니라 교환이란 말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태도거든요. 약탈이 아니라 교환한단 말은 네 소유권과 내 소유권을 둘 다 인정한다는 태도거든요. 이건 도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규범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규범 없이 약탈처럼, 이기적 본성이란 말은 약탈이잖아요. 약탈을 서술해놓고 보이지 않는 손이 나오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기심 근저에 내 이기심만큼 네 이기심도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약탈이 아닌 교환,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전체 행복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서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설명은 잘못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어쨌든 방법론적 개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개인이라고 하는 건 도구적 이성만을 가진 로빈슨 크루소, 또는 도구적 이성을 가진 근대인. 이럴 때 도구적 이성이란 말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그 이성은 자기의 이기심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 여기 책에서는 흉 얘기를 들면서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똑같다. 정말 똑같을까? 우리가 그게 다르다라고 하는 건 하루에도 2번씩 경험하잖아요.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는 나는 식구로서 굉장히 이타적인 존재입니다. 집에서 나와서 현장에서 뛸 때는, 현장이라는 말이 좀 다른데, 우리가 고용돼서 뛸 때는 이기적인 동물로, 내가 월급 받은 만큼 일하고 등등등 이기적인 걸로 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이타적 존재로 돌아갑니다. 사회에 따라서,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전혀 달라지잖아요. 자기 자식한테 이기적인 부모도 있긴 있지만 잘 없잖아요. 이제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일 어렵고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말은 표 148쪽인데, 참 사회 이론을, 사회 사상, 사회 이론을 4가지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 이론사를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일반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 거기에서 저는 사회이론사라고 얘기하면서 복잡한 얘기 많이 안 하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사회학자는 다 소개하는 게 아니라 딱 3명만 소개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베버, 디르켐, 막스 이 3개만 알면 나머지는 전부 다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니들이 혼자서 공부해도 된다. 근데 이 3개는 꼼꼼하게 같이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사회사상의 4가지 경향은 이 4가지로 잘 요약이 됩니다. 놀랍게도 마스카가 사회학자인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하도 요약을 잘 해놔서 여기서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실증주의이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리주의는 그리고 베버가 신칸트주의적이다라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중에서 자연적 행위와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있는 행위 이걸 구분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전자의 경우는 자연과학적인 태도를 보이고 후자의 경우는 해석학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전자의 경우는 실증주의적, 후자의 경우는 해석학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사회는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버의 이론을 흔히 사회 행위론이라고 부릅니다. 행위론이라고 부릅니다. 사회는 개인들의 행위로 구성되어 있는 현상이다.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디르케임의 경우는 전형적인 사회학자입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그리고 발현적 속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디르케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르케임을 막스하고 구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막스의 경우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과관계를 추적한다는 의미에서 구조가 다시 말하면 사회의 이런 제도나 등등등이 하나의 구조로서 행위를 좌지우지하는 인과적 힘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데 비해서 디르케임은 그걸 인정하면서도 그게 실제로 확인되지 않으면 경험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실제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막스하고 많이 다른 점이죠. 막스는 아주 노골적으로 경험이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면 경험이 모든 걸 우리한테 알려준다 그러면 뭐 하려고 과학을 하냐. 과학은 안 보이는 걸 찾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디르케임은 그걸 찾아보려고 자꾸 애쓰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실제로 자기는 사실상 막스와 똑같은 의미로서의 인과적 힘이라고 하는 구조 이걸 다 찾아내놓고도 불구하고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온답니다. 그 다음에 대상이라고 얘기할 때 디르케임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구조라고 하는 거가 집합적인 현상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디르케임한테서는 집합적인 현상으로 드러나야 그 구조적 힘이 확인된다고 보는 데 비해서 막스의 경우는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집합이냐 아니냐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표 밑에 보면 사회학의 적절한 주제인 관계들 사이의 관계 자체가 사회는 굉장히 많은 관계들의 관계망이니까 그 자체가 내적으로 관계될 것이기 때문에 총체성이라는 범주만이 이것을 표현할 수 있으면 지적해야 된다. 총체성이라는 말이 이른바 단순히 전체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전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모아놓으면 전체인데 총체는 그 모아놓은 것들 사이에 모든 관계들이 다 파악되는 게 총체입니다. 모아놓은 것들 사이에 모든 관계들이 다 파악돼야 총체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여전히 부분입니다. 평면적이기 때문에. 근데 총체는 다를 얘기하는 거죠. 전부 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총체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과학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과학은 총체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범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학이 되기 위한 범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루카치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떤 막스주의자가 정통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려면 결국 막스와 똑같은 방법으로 연구하느냐 연구하지 않느냐 갖고 판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막스의 방법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총체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과학입니다. 이게 과학. 사회과학의 과학은 총체성이다. 그러니까 정통이란 말을 디르케임이 사실은 그 소련을 비판하는 말을 쓰는 말이죠. 정통이란 말은 사실은 소련이 아니라 막스의 방법이고 막스의 방법을 요약하면 총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저는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지금 3절 지금 읽은 거에서 코멘트할 거 있습니까? 어떤 이론이 어떤 사회 이론이 어떤 사회 이론보다 더 과학적이다, 덜 과학적이다라는 것을 판별을 하는 기준은 총체성의 문제죠. 어느 만큼이나 더 많은 내적 관계들을 찾아내느냐 이런 거죠. 부분을 가지고 전체로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거 우리는 이데올로기라고 그러는 거죠. 내가 못 본 거를 네가 못 본 거를 내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 얘기를 안 듣고 빡빡 우기면 당신은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죠. 과학자가 아니고. 그러면 선생님 들킴하고 막스하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네. 우리가 이제 그 현대사회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죽음 문제라든가 노동자 그 억압 문제, 생산 주체가 억압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들개본 여전히 그 한계라고 있는 건 단지 그 임상 쪽 다시 말해서 그 노동자가 죽었다 했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왜 죽었는가 그 원인을 찾을 때 들개임 사상은 여전히 한계라고 있습니다. 임상 쪽 단지 우울 그렇지는 않아요. 디르케임은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게 사실은 디르케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스카가 뭔가가 하나가 필요해서 이렇게 좀 디르케임을 좀 우악스럽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서는 디르케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반대예요. 너무 이게 좀 일방적이에요. 왜냐하면 디르케임도 거의 막스하고 비슷한 방법론을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자살의 원인 디르케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노미적 자살, 그러니까 오늘날 벌어지는 자살의 원인은 디르케임은 유기적 연대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래요.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이 유기적 연대라고 하는 게 아직이란 말이 문제죠. 아직이란 말을 한 100년 동안 쓰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인간은 연대의식 없으면 살 수 없는 거고 이 연대의식의 형태가 기계적인 연대에서 유기적인 연대로 다시 말하면 협업 단계에서 분업 단계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일을 하다가 지금은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 똑같은 거에 기초한 연대가 아니라 서로 다른 거에 대한 기초한 연대가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런 거죠. 너하고 나하고 사실은 동등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걸 아직까지 제대로 그 규범이 정립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지 규범이 잘 정립되면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이제 자살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제가 시간 때문에 더 자세히 변호는 못 하는데 디르케임 얘기를 계속 쫓아 들어가면 그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라고 하는 이 설명 방식하고 막스가 얘기하려고 하는 소외라고 하는 거하고 굉장히 맞나요. 왜냐하면 막스의 경우는 부등가 교환이 문제거든 지금. 등가 교환 체계처럼 보이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사실은 부등가 교환에 기초하고 있는 거다.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등가 교환이라고 하는 이 규범을 부등가 교환 체계까지 확장하면 그런 문제 해결되는 거거든요. 이건 바로 디르케임이 얘기하려고 하는 유기적 연대가 정립되면이란 말과 같아요. 단지 그 규범이 어떻게 정립되느냐는 방법론에서 막스는
구조적인 변혁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디르케임의 경우는 잘못하면 이제 종교로 가야 되죠. 왜냐하면 규범이니까. 근데 그 종교라고 하는 것과 구조라고 하는 것, 하나는 정신이고 하나는 물질적 생산 과정이라고 하는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석이 어떻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어쨌든 이게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 뒤에 그 뒷얘기를 하기 위한 겁니다. 사회, 사람 관계의 4가지 모델. 사회학을 간단히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다른 방식으로 정리하면 사회학의 모델은 4가지의 모델입니다. 여기서 공리주의만 빼놓고 집어 던지고 나머지 베버, 디르케임, 막스 가지고 정리를 한다 그러면 4가지 모델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정리한 모델입니다. 모델 1, 자원론이란 말은 볼룬터리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서서 사회를, 개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나 의도에 의해서 사회가 만들어진다. 이게 자원론입니다. 개인의 행위가 사회를 구성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디르케임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사회가 개인을 주조한다. 아마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일단 디르케임의 이 생각을 따를 겁니다. 사회가 개인을 주조한다. 제가 사회학 개론 시간서부터 시작해서 졸업할 때까지 학생들하고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야, 개인이라는 건 사회가 만든 거야 라고 얘기하면 학생들이 내 앞에서는 네, 그리고 뒤로 가면 반대로 얘기해요. 무슨 소리야? 나는 나지. 무슨 소리야? 사회가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사람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개인이라고, 개체, 사회는 생물학적인 개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 말은 맞죠. 근데 사회가 개인의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은 개인의 의지, 개인의 의도로 사회가 만들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개인의 의지, 의도를 개인의 권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개인에게 권력이 주어진 건 근대사회밖에 없어요. 그 이전까지는 개개인들한테 개체 취급을 했지 권력을 가진 하나의 존재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사회에서 기본권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만들어질 때는 개인이 개인이 사회를 만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기본권 자체는 사회가 개인에게 권력을 주기로 약속한 거잖아요. 전근대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기본권을 부여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탄생한 거죠. 사회가 개인을 만든 거죠. 그죠? 이런 의미인데, 이런 의미에서 사회라고 하는 건 개인에게 외재적인 거죠. 외재적인 거. 이게 이렇게 생각이고 모든 사회학자들이 공유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델은 변증법적 견해 비밀스러운 동일화라고 되어 있는 건데, 변증법적 견해라는 말은 언뜻 생각하면 사회가 개인을 만들고 개인이 사회를 만들고 사회가 개인을 만들고 이 과정으로 연결되니까 제일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럴듯해 보이는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바스카가 가지고 있는 강점입니다. 뭐가 잘못됐느냐면, 변증법이라고 하는 건 동일한 운동, 동일한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에 영향을 주는 2가지의 계기가 정반으로 작동하는 걸 변증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런 변증법적 견해라는 말이 타당하려면 개인과 사회가 동일한 존재층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개인과 사회는 결코 동일한 존재층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물리학적 층위와 화학적 층위가 다른 것처럼 개인적 층위와 사회적 층위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가 개인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층위와 개인의 층위는 같은 게 아니고, 따라서 여기서 변증법처럼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죠. 이 변증법은 엉터리 변증법이고 사이비 변증법이죠. 그래서 모델 3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시하고 있는 게 모델 4죠.
154쪽에 있는 건데요. 여기서는 지금 층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위에 화살표 두 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는 사회대로 계속 재생산돼서 가고 층위가 다르니까 개인은 개인대로 해서 계속해서 간다. 다만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개인이 사회한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따옴표 치고 변증법은 존재하죠. 상호작용, 재생산을 변형시켜서 재생산한다는 그런 의미는 이런 의미로 사실은 여기 뭐예요? 버거 룩만 얘기가 모델 3인데 이 친구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원래 의도는 모델 4였겠죠. 모델 4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층위를 제대로 구별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델 3처럼 보이면서 이거를 변증법으로 설명해버린 건데 어쨌든 모델 4가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155쪽까지 코멘트 있습니다.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실적으로 어떤 경제의 토대가 네. 최종적으로 신속에서는 결정적이지만 실적으로 인간의 주체 가능성을 강조해내는 그런 걸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그러니까 역사 유물론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이 모델의 아주 특수한 경우로서 네. 설명할 수는 있겠죠. 특수한 경우. 아니, 이거 완전히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훨씬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컨대 사회라고 하는 거가 여러 가지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경제 구조만 있는 거 아니고 굉장히 많은 구조들이 있죠. 규범 구조도 있을 거고 뭐 많이 있잖아요. 법, 제도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뭘 하려고 그러면 법대로 안 하면 당장 담배 하나를 제대로 못 피잖아요. 이런 게 지금 개인 행위를 사회가 규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재생산 해나가잖아요. 담배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우리는 담배 금지법, 금연 이런 거 안 붙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그 담배 이름이 뭐라 그랬죠? 전자담배가 나오면서 이게 재생산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층위 말씀하신 데서 지금 사회와 개인을 대비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자면 사회 구조, 그 다음에 뭐랄까 인간, 총체로서의 인간이랄까 이의 행위는 같은 층위에 놓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도 안 돼요. 이게 제가 이런 인거를 보면서 아주 단순한 질문으로 어떤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필연적 변화랄까요? 그런 것과 인간 행위 총체의 상호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인간 행위의 총체요? 그 용어는 좀 불명확한데 어쨌든 인간들의 노력, 인간들의 어떤 지금 방금 얘기가 그건데요.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태어나서 사회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특정 사회 속에 집어 던져지잖아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내가 왜 한국 사람이 됐겠어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사회가 나를 낳는 거죠. 근데 나는 한국인으로 살아야 되지만 거기서 살다 보면 나는 어쩌다가 무슨 내가 굉장히 많은 자원을 획득해갖고 로또에 당첨이 돼서 미국 시민권을 샀어요. 그럼 내가 사회를 바꾼 꼴이죠, 말하자면.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나는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한국인에게 만드는 그 사회를 지금 나는 약간 간접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회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변형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또 내가 그 돈 갖고 국회의원을 사서 금연법을 없앴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일종의 재생산하는 방식이죠. 이 재생산이 대부분의 경우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죠. 우리는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묻지 않잖아요. 그냥 하려는 대로 하고 살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살면 주어진 사회는 전혀 변형되지 않고 재생산되겠죠. 근데 어느 날 내가 열받아 이러면서 금연담배를 샀다. 그리고 금연담배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갖게 되면서 금연법이 무의미해졌다. 이러면 똑같이 재생산되는 게 아니라 금연법 하는 걸 변형시키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거거든요, 지금. 아니면 제가 좀 김 선생님 질문을 제대로 이해 못했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모델 3하고 모델 4의 차이가 명확하게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논리로서는 이 사회와 개인이 같은 층위에 놓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너무 단순해 보이고 그거보다는 모델 4의 설명이 훨씬 더 함의가 많을 것 같다. 뭐 이런 이미지는 오는데 반드시 모델 4로 설명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명확치가 않아서. 지금 위에 사회 밑에 개인 이렇게 있잖아요. 네. 사회가 선, 개인이 후입니다. 지금 앞에 모델 3은 아무데나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개인에서 시작해서 사회가 돼도 되고 사회에서 시작해서 개인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는 반드시 사회가 먼저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개인들끼리 결심해 한다고 그래갖고 사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형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끼리의 결심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이 더 있을 텐데 어쨌든 일단 말해볼게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베버와 같은 자원론에서는 행위는 있지만 행위가 어떤 식으로 규제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한 조건은 전혀 서술되지 않고 베버의 경우에 조건이 서술되지 않고 행위는 분명히 원인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과적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내가 결심하면 우리 지난 시간 표현대로 하면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과적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래서 행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행위는 분명히 근데 조건적이거든요. 근데 이 조건은 사회가 마련하는 건데 베버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고 반대로 듀르케임의 경우는 조건만 있고 행위가 없는 거예요. 조건만 있고 행위가 없는 거예요. 듀르케임 모델에서는. 듀르케임이 그렇다는 말에는 전 동의하기 싫고 듀르케임적인 모델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모델은 행위와 조건이 구별되지 않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게 행위고 어느 게 조건인지가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모델은 물론 구별이 되죠. 거기서 핵심은 개인의 층위와 사회의 층위를 존재론적으로 구분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뒤에 가면 거기에 관련된 얘기가 조금 더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자, 네 번째 절까지 코멘트 없으면 다섯 번째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델 4에서의 네. 이게 지금 사회 이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사회가 먼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은 그 모델 2라고 간주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앞에? 그러니까 이 사회 개인들이라고 있는 것 중에서 네. 모델 4에서 왼쪽 부분이요. 먼저 네.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 모델 2가 확장되는 것으로 봐야. 뭐 그러셔도 돼요. 네. 모델 2.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모델 1. 예, 그게 다른 방식. 네. 예.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 장의 사회체계 몇 가지 발현적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여기서 이제 진짜 조금 아까 김익환 선생님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이미 우리는 사회체계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자연구조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개념의존적이다, 뭐 행위의존적이다, 시공간 의존적이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속적이다, 상대적으로 자동적이다, 자율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 자동적 객체란 말 알잖아요.
완전히 자동적 객체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구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동적 객체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 구조가 재생산되고 변형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구조로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상대적으로만 지속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말이 아까 개인하고 사회가 다른 층에 있다라고 하는 말의 결정적인 말이 이런 거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 행위의 의도성은, 인간 행위의 의도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 이런 겁니다. 아무런 그래야 될 필연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자유 또는 의도성입니다. 인간 행위의 의도성은 신경심리학적 복합체라는 물질적 특성에서 유래한 거다. 인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행위하는 것, 이거는 뇌작용이다 이 말이죠. 뇌작용이다. 그리고 언어를 가진 뇌라고 하는 특성이 있죠.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걸 더 복잡한 그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 행위의 발생 기원과 사회적 활동을 지배하는 구조는, 사회 구조는 인간 행위와 사회 구조는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심리과학, 행위를 연구하는 심리과학과 사회 구조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영역은 전혀 같지 않은 거다. 왜냐하면 행위들의 합이 구조인데 구조는 행위들의 합보다 훨씬 커서 발현적 속성을 스스로 갖고 인과적 힘을 갖고 그 힘이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래서 사회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은 전혀 다른 거다. 층위가 다른 거다. 이걸 이 책에서는 문법이 한계를 부여하는 건 사실이지만 결정하지는 않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관련돼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의식적 행위, 인간의 행위에, 의식적인 행위에 구조적인 조건을 연구하는 게 사회과학이지만 사회과학은 의식적인 행위 자체의 서술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행위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행위 자체의 서술. 그러니까 이게 역사학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겁니다. 역사학자들의 경우는 방금 우리가 얘기한 구조적 조건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행위 자체에 대한 서술에도 엄청난 관심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역사학이 한편에서는 인문학적인 영역이고 한편에서는 사회과학적인 영역이다라고 하는 게 이런 데서 조금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역사학을 만약에 사회과학으로 정의하는 사람들은 행위를 규제하는 구조적 조건에 초점을 맞출 거고요. 역사학을 기록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행위 자체에 대한 서술에 초점을 맞추겠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게 실증주의냐 아니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역할을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겠죠. 층위가 다른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의식적 행위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구조를 재생산한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들의 행위가 일어날 때 그게 의식적인 행위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무의식적인 행위들이 따라오잖아요. 1%의 의식이 99%의 무의식을 따라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걸 통해서 구조는 재생산된다. 변형되기보다는 오히려 재생산된다. 물론 의식적으로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99%의 무의식이 그 구조 자체를 재생산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이러니까 어렵죠, 사실. 구조를 번역한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폭력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즉 의식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되는 거죠. 정치한 작업이 되는 거죠. 막스주 얘기가 왜 나올래다? 자꾸 안 나오지? 뒤에 또 나오나?
네. 자, 그 다음에 6번째.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어려운 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 6번째 절에 보면 사회의 실제성과 사회학의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생물들은 물리적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결정한다. 생물들은 물리적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들의 속성은 물리적 법칙으로 환원될 수 없다. 이 말이 얼마큼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자연세계와 인간세계 모두 발현성을 특징으로 한다라는 말도 같은 말이고요. 이 물리적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생물 스스로 결정한다는 걸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런 게 통시적인 설명적 환원이다라고 말할 때 설명적으로는 환원이지만 실제로 그 힘들을 환원시키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설명적으로는 환원이 되는 거지만 실제 그 발현적 속성 힘 자체가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물리적 힘으로 환원된다 그 뜻이 아니죠. 설명만 환원한다는 뜻입니다. 설명만. 원인의 원인을 서술해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세계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일치한다. 물리세계에서 유기체, 화학세계가 나왔고 유기체 세계에서 생물세계가 나왔고 등등등. 이 나오는 과정 이거하고 거꾸로 반대 이렇게 계속해서 고등 쪽으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자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조건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세지는 거죠. 인간의 경우는 그 핵심이죠. 그래서 인간 보고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보고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일치한다 라는 말이고요.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시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사회 때문에 어떤 물리적 행위가 수행되지 않을 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아까 생물이 물리적 법칙이라고 하는 게 적용되냐 적용되지 않느냐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환원주의가 안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회가 어떤 물리적 행위, 인간의 행위를 못하게 만드는 어떤 힘으로 작동한다는 것만 입증된다면 그건 뭐 입증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매일 겪는 거죠. 사회가 얼마나 우리를 구속합니까? 그게 입증된다면 당연히 사회는 실제 하는 거죠. 예컨대 뭐 규범의 존재라든가 분업의 존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뭐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많잖아요. 돈이라든가 이런 거. 아 여기 나오는군요. 그래서 아까 막수주의 관련된 얘기 163쪽에 나오네요. 한영성 선생님하고 우리 이준희 씨하고 두 분 다 이거 여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3쪽에 위에 밑에서부터 10번째 줄에 8번째 줄에 그런데 잘 알려진 것처럼 물질적 삶의 필요 조건이라는 것을 선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전통적인 의미의 막수주의 변주법정론의 주장이죠. 그런데 이게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필요 조건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인 결정 조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선험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당연히 못하죠. 필요 조건이 어떻게 충분 조건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과학에서의 다른 모든 기본적인 형이상학적 청사진이나 패러다임이 그러하듯이 막수주도 일종의 형이상학적 청사진이나 패러다임이다 이 말인데요. 이럴 경우에 설명력에서 점점 통보해지는 이론들의 연세를 산출할 수 있는 연구 기획을 발생시키는 결실성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막수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렇게 필요 조건이다 결정 조건 충분 조건이다 이걸 가지고 괜히 헛소리 하지 말고 왜냐면 이게 왜 헛소리냐면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필요 조건이라는 게 필요 조건만 가지고 어떻게 많은 나머지 얘기를 다 서술을 해놔요 못하지. 그러니까 그 나머지 서술할 수 있게 여지를 열어놔야 되는데 이거 여지를 못 열어놓으면 이거 엉터리 나와. 그 얘기예요. 여지를 열어놓고 이론의 연세를 산출한다는 말은 여지를 열어놓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들, 경험세계, 현실세계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이 풍부해지는 게 막스주의의 발전을 얘기하는 거지. 막스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결실, 정당화될 수 있는 거지. 이걸 막아버리면 막스주의는 과학으로서 전혀 정당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맞나요? 맞죠? 100% 맞죠? 아니 필요 조건과 결정 조건 문제에 있어서 네. 결정적인 조건이 선언적으로 확인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맞을까요? 맞나요? 아니 모르겠네. 이 선언적이란 말은 따져본다는 뜻이거든요. 따져보면 우리가 물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필요 조건 맞죠? 아니 상식이에요. 근데 돈 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내가 만약에 돈이 진짜로 없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지 몰라요. 이런 의미에서 필요 조건이에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인데 돈 더 준다고 내가 움직여요? 안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 이건 상식이지 뭐. 왜 그러냐면 저도 약간 처음에는 당연하다라고 했는데 그 뒷페이지에 첫 페이지에 그 얘기 또 나오지만 네. RT 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체중 C급에서 휴대한 것좀 이런 얘기도 아직까지도 막수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알티스 얘기는 그건 뭐냐면 궁극적 의미는 아니냐. 알티스 얘기는 최종 신급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오지 않는다야. 않는다는 네. 최종 신급이라고 하는 건 안 온다 역사 속에서 절대로. 충격적 얘기할 때 응. 그 얘기를 하지 않나요? 그 경제 얘기가. 아니요. 경제가 최종 신급인데 최종 그게 안 온다는 의미. 그런 일을 절대로 안 한다. 그 말은 최종 신급 없다는 뜻이에요. 알티스. 그래서 그 뒤에 사람들은 아예 그냥 시스템 이론으로 가는 거야. 정치구조, 경제구조, 독립적으로 연구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관계가 물론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그 관계를 필요 조건이라는 관계에서 나머지를 열어놓는 걸로 가야지 필요 조건을 곧 충분 조건으로 해석하면 다쳐버리게 되거든요. 필요 조건 없이 가면 곧 곤란해요. 그건 안 되는 거지. 이 필요 조건이란 말 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환경, 그 무언가 구조를 결정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무슨 받침대 같은 그런 느낌이 가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상 뭐 예를 들어 성물을 주차도 사실은 경제 과정이나 그 한 사회의 어떤 경제 생산량이나 아니면 그 생산의 어떤 여러 가지 변동도 있잖아요. 인구가 그것만 나니까 이런 것과 밀접한 영향관계 결정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될까? 우리가 못 사는 사회에 살고 있을 때는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지만 이게 굉장히 점점 잘 살게 되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게 되면 경제 문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지 않아요? 경제 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아닌 걸로 되지 않아요? 언제든지 그런 식이지 않아? 언제든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재생산이 안 되는데 어떤 사회개혁을 이룬다라는 건 불가능한 거죠. 저는 그건 잘 보이는데 시급한 문제도 지금 잘 산다 못 산다라는 걸 내가 좀 잘못 표현했는데 그래요. 사회적인 게 더 문제인데 내가 좀 자연적인 걸로 얘기해서 그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다 얘기하고 나서 다시 되돌아와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연주의 한계. 여기가 이제 대단히 다음 시간과 관련해서 여기가 오늘 얘기 하이라이트인데 10분 오버하죠. 여기 지금 자연주의의 한계라고 써놓고 있지만 사실은
자연주의의 한계가 아니라 사회과학만이 가질 수 있는, 자연과학에는 없는데 사회과학에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측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잘 읽어내시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연주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 쭉 얘기했던 게 존재론적인 한계가 있다. 예컨대 행위유전적이고 뭐 등등등 있었고, 시공간적 유전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식론적 한계를 얘기하면서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지각 불가능성, 사회 구조는 안 보인다. 이거는 한계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장, 중력장 이런 거 안 보여도 여전히 연구가 잘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낳는 원인으로서의 힘이 확인되면 되는 거지, 그게 꼭 보여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건 인식론적 한계가 아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자기장이나 중력장은 실험실에서 확인이 되는데, 사회과학의 경우는 이게 언제나 실험실이 폐쇄체계가 아니라 개방체계에서 나타납니다. 개방체계에서만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 그게 그 어떤 결과를 낳은 인과적 힘인지 아닌지를 순수하게 실험실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게 곧 인과적 힘이다라고 하는 걸 한 방에 딱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는데, 개방체계에서는 그 인과적 힘으로 추측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유기적 연대가인지 아니면 눈가 교환인지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자살을 낳은 건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인과적 추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인식론적인 한계가 있다. 단일의 인과관계를 추리해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다행히 유사물이 존재한다. 실험에 유사물이 존재한다. 언제냐면 혁명의 시기나 또는 위기의 시기에는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게 쉽게 상대적으로 확 드러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프랑스 혁명, 대표적인 게 공황입니다. 자본주의에서의 공황. 그러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는 거야. 확 드러나거든요. 이래서 실험의 유사물로서 역사 속에 급변하는 시기를 연구하면 그게 인과적 힘을 찾아나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폐쇄체계를 못 만들어내고 개방체계에서 연구한다는 게 사회과학에서 인식론적 한계가 되는 건 틀림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인과적 힘들의 후보분들을 가지고 연구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적 한계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인데, 그 뒤에 얘기는 다 이 관계적 한계에 관련된 얘기인데, 관계적 한계란 말은 자연과학의 경우에는 주체와 객체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이른바 자동적 객체라고 하는 것, 객체의 자동성, 세계의 자동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었는데, 사회과학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불가능한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게 한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거꾸로 이 한계는 사회과학의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오늘 우리가 읽는 부분에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관계적 한계가 어디 있는 거죠, 선생님? 어디 여러 군데 나올 거예요. 자연주의 한계에서 아마 한 168페이지에도 나오고요. 주로 168쪽에 관계적 차이라는. 네네, 관계적 차이. 네, 여긴데 여기서는 이제 핵심 내용이 뭐냐면, 사회 없는 사회과학이 불가능한 것처럼 사회과학 없는 사회도 불가능한, 이 말이 핵심입니다. 이건 하레를 다시 떠올리셔야 됩니다. 어떤 사회도 세계 전체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명을 담고 있는 세계에 대한 1차적 서술로서의 세계관이 존재한다는 얘기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거거든요. 이 1차적 서술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게 철학이라고 얘기했고, 사실은 사회과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회과학 없는 사회는 없다. 사회에 대한 일관된 어떤 설명, 그게 신화가 됐든 철학이 됐든 신화가 됐든 종교가 됐든, 그걸 통해서만 하나의 사회 질서가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사회 과학 없는 사회는 없다. 동의하시나요? 여기서 사회과학이란 말에다 따옴표 치고 있는 거죠. 원시 사회과학 또는 사회과학에 준하는 다른 어떤 세계 사회에 대한 설명체계. 그래서 제가 아까 신화라는 표현도 썼고 종교라는 표현도 썼고 또 심지어 이데올로기라는 표현을 써도 좋고 어쨌든 사회 전체에 대한 일목요연한 설명이 있어야만 사회가 질서를 유지한다는 거에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사회가 유지가 안 돼요. 사회 질서는 항상 이런저런 규범과 이런저런 제도 갖고 얘기하는 건데 규범과 제도가 모순되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고. 이게 나름대로 일관성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그래서 정당화돼야만 사람들이 설득력을 갖고 폭력을 멈추고 그 규범을 따르고 제도를 따르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사회는 또는 사회 질서는 사회과학을 전제로 하는 거죠. 사회과학이라는 걸 따뜻치고요. 사회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되나요? 일관성이라는 게 넓은 의미의 일관성이죠. 넓은 의미의. 아주 넓은 의미. 원래 그런 거야. 너 그거 모르냐? 막 그래서 그런 거야.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잖아. 왜냐라는 말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해주잖아요. 그게 터무니없든 뭐든 간에. 사람 원래 그런 거야 라는 것이. 뭐. 이런 게 나름대로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일관된 설명이라는 거예요. 이 일관된이라는 말을 조금 내가 너무 거칠게 얘기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좀 나름대로 수정해 보세요. 어쨌든 하나의 세계관이란 말로 번역해도 좋겠고 또는 뭐 집의 이데올로기란 말하고 통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통하죠. 결국은 통하는데 지금은 일부러 지금 그 부분을 가로치기라고 보려고 그러는 거죠. 집의 피집의 얘기를 안 보고요. 세계관이란 말로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게 있어야지만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없는 사회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을 잘 이해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바스칼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이게 내가 보기에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연과학 없는 자연이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사회과학 없는 사회는 없다니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실험에 대한 보상물이라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실험에 대한 보상물. 실험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적 힘을 하나로 축소시키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회과학의 경우에는 개방체계를 다루기 때문에 인과적 힘이 너무나 많은 거죠. 뭘 우리가 가설을 세워야 될지 모를 만큼 세계가 왜 이러지? 이게 다 이상난동 때문에 무슨 뭐 남극에 얼음이 얼어서 녹아서 그런 거야. 아닐걸? 북극 때문에 그런 걸걸? 아니야. 태양에서 무슨 흑점이 바뀌어서 얼마든지 얘기를 집어던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축소시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사회과학 없는 사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우리는 그러니까 따옴표 치고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행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인과적 요인으로 작동합니까? 작동하지 않습니까?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건 질서를 정당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과적 힘이 거기에 좀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게 실험이 잘못됐다는 가설을 세우고 다른 게 뭔가라는 걸 드러내주면 우리는 태양의 흑점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실험 변수를 하나를 놔두고 나머지를 통제함으로써 좁혀나가듯이 우리는 지금 여기 일어나는 어떤 정당한 질서라고 얘기하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왜냐하면 이미 사회과학은 존재하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추적함으로써 인과적 가설을 아무거나 막 세울 필요가 없이 좁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험처럼. 실험하는 자연과학자들처럼. 그 중요한 부분을 만약에 놓치셨으면 억울할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험이 없지만, 실험을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으로서의 위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자연과학자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왜? 사회과학 없이는 사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즉 존재하고 있는 인과적 가설이 이미 있는 거야. 뭐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사회과학에 의해서. 우리 그걸 비판하기만 해도 충분히 실험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런 뜻입니다. 왜? 그 존재하고 있는 인과적 가설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추측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위를 결정해야 결정하지 않아요. 종교적 세계관이 우리의 행위를 결정해야 결정하지 않아요. 결정하잖아요. 실제로. 그건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좌지우지한다는 의미에서 실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실제 존재를 뭐라고 정했냐면 어떤 결과를 낳는 원인으로서, 힘으로서 작동하면 그게 존재하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개념은 존재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개방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인과 기제에 대한 가설이 자의적이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회과학에서. 흑점을 끌어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기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 이미 있기 때문에. 개방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 예컨대 경제학에서 이러이러한 인간은 이러이러한 경제적 동물이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고 우리한테 이래서 이렇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엉터리거든요. 이미 근데 그게 우리의 행위를 지배하는 힘으로서 인과적 힘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트리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인과적 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이런 의미에 그것도 다르게 표현하면 아마 역사 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으니까 이렇게 어떤 사회 형태에 내재한 가능성들은 그 사회의 실질적인 발전 형태보다도 뒤늦게 나중에 나타난다. 가능성하고 현실성 차이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 쓰여져야 됩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새로 쓰여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 지식 대상의 발전과 지식 자체 발전 사이에 또는 사회과학과 사회 사이에 이게 피드백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논문은 선행 연구 없이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사회과학 연구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선행 연구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이게 바로 선행 연구라는 게 사회과학 없는 사회는 없다는 말이나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선행 연구라고 하는 게 자의적으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을 좁혀놓죠. 확 좁혀놓죠. 선행 연구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검토해보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다들 주장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태양 극점으로 가지 않잖아 우리가. 이런 뜻입니다. 개방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이 자의적이지 않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주관적 사회학에 대한 비판이 중간에 잠시 나오는데 해석학적 전통은 경험적 실제로 신봉하기 때문에 등등등 얘기 나오는데 그건 그냥 여러분들이 생략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바로 넘어가서 어떤 믿음이 왜 허위인가를 밝히는 거는 총체성 범주가 할 수 있겠죠. 즉 왜 허위냐면 진짜 허위란 뜻이 아니라 부분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허위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사실만을 보고 진실을 보지 않는다. 조선일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조선일보에 보도된 사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부분만 보도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허위라고 하는 거를 밝히는 거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와 같은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허위가 무슨 힘 때문에 재생산되고 있는가. 허위가 무슨 힘 때문에 허위의식이 또는 잘못된 믿음이 왜 재생산되고 유지되느냐. 이거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밝힐 수 있는 거는 사회과학밖에 없는 거죠. 자연과학에는 허위가 필연적으로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은 전혀 존재하지 않죠. 뉴턴하고 양자역학
또는 아인슈타인이 싸울 때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이겼다고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이기게 되는 이유가 무슨 특별한 다른 어떤 메커니즘에 의한 게 아니라 과학 내부의 논리에만 작동하잖아요. 과학 내부의 논리에 의해서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라고 하는 걸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은 뭐 경험 세계, 실제 세계, 현실 세계 여기서 어떤 설명력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되잖아요. 사회과학에서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회과학은 과학이 아니라 큰 목소리다, 계급성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허위성 여부는 자연과학에서도 밝혀지지만 필연성 여부는 사회과학에만 있는 얘기죠. 허위의식이 필연적으로 필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연적 객체가 아니라 사회적 객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거죠. 그래서 예컨대 믿음에 대한 비판은, 즉 개념이나 범주에 대한 비판은 그걸 만들어낸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가는 거고,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이론은 사회를 바꿔야지만 그 이론의 옳고 그름이 판명된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사회를 바꿔야지만 이론의 옳고 그름이 판명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론은 실천 속으로 융합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결론은 뭐냐면 가치 자체가 허위일 수 있다. 가치 자체가 허위일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치 중립성이라는 말은 택도 없는 말이다. 이 얘기는 아마 지금 맛배기로만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의 주제가 이 가치 중립성이라는 게 일종의 마지막 이데올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데올로기고 이 마지막 이데올로기가 결국 우리한테 잘못된 의식을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생산은 말하면 이걸 우리가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가치 중립이란 말이 실증주의의 교이거든요. 실증주의가 우리의 허위의식을 필연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대단한 얘기죠. 그래서 이걸 뒤집어 내는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고, 실증주의의 비판, 실증주의를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라 실증주의를 극복함으로써 사회과학이라는 과학행위 자체가 달라지게 되면 세상 바꿀 수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입니다. 또 맨 마지막에 필연적으로 재생산되고 가치 자체가 허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토론거리에서는 제외하기로 하고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그게 주제니까. 오늘은 그걸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